이번에 그 문 대통령께서 오슬로 연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공식 연설에서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하는, 영어로는 Peace for People인데 왜 국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소위 전쟁 없는 상태 플러스 전쟁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지향하느냐, 소위 좁은 의미의 평화로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게 소위 적극적 평화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 근데 인간답게 사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게 참 말이 쉬운 말인데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게 적극적 평화예요.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근데 현재 핵 문제도 안 풀리고 분단이 언제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그 적극적 평화, 다 함께 잘 사는 코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그런 비전에 대해서 확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게 없으면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우리가 앉아요. 그죠? 앉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장난 같지만은 평화통일과 통일평화를 얘기했습니다. 통일이 목표잖아요. 그죠? 목표인데 근데 통일을 왜 하느냐, 통일하고 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느냐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에는 얘기 안 해줬어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평화통일 할 때 평화는 평화적 수단, 평화적 절차라고 하는 의미에서 좁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존의 평화하게 얘기하면 소극적 평화의 정의인데, 통일 이후에 우리가 인간답게 다 같이 잘 사는 거를 평화할 때 여기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통일 평화죠. 예. 그래서 통일은 평화통일의 평화처럼 수단은 아니지만 목표인데 이게 최종적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궁극적인 우리 인간다운 삶을 다 같이 잘 사는, 여기에 심지어는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 화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미워했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람이나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 그 유무형의 존재, 그것과도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포괄하는 걸 평화라고 할 때, 이 통일 평화의 평화는 아주 궁극적인 거죠. 우리가 상당히 이상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적인 게 내 살아갈 때 인간이 다 못하더라도 그거를 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분단이 장기화되었고 북한 못 살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같이 잘 살기 연습도 안 돼 있고 나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통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같이 살자, 이런 얘기 있죠.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 맥락에서는 분단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인적인 삶, 그리고 어떤 억압이나 차별이나 장벽이 없는 좀 보편적인 의미의 인간다운 삶을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아주 구조적으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 우리한테 주는 물질적, 정신적, 정치적 여러 측면에 있어서 우리한테 멍해. 그래서 통일이 목표는 아닌데 분단을 극복하고 나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로 가야 되는데, 통일은 넘어서야 될 그 과도적 목표라는 거죠. 그게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통일론하고 제가 그걸 넘어서는 통일평화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큰 얘기, 큰 비전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지금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북중 정상회담을 했죠. 근데 이번에 되게 언론에서 크게 났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판문점 정상회담, 그 다음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 사이에 또 우리 또 판문점에서 아주 짧은 2차 정상회담 했죠. 그 다음에 평양 가을에 정상회담 했죠. 그 할 때마다 북한은, 김정은은 어디로 왔어요? 베이징을 가든지 심양을 가든지 북중 정상회담을 했어요. 거기에서 힘을 모으고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입장 바꿔놓으면 뭔가 힘을 얻고 지지를 얻어서 나가고 싶죠. 분리하고 고립되고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작년에 그거랑 좀 다른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상당히 지금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북중 정상회담을 했고,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친서를 뭐 주고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뭐 지난번에 패턴을 봤으면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연락은 없어요. 여러분이 연락을 문자는 못 받았죠 아직 한다고. 근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오사카 G20 정상회담 뭐 일정을 해갖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뭐 북미 남북을 하든지 남북 북미 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죠? 다시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거 해갖고 뭐 그 종전선언을 판문점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비핵 평화가 돼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평화를 우리가 남북 간에 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서 가고 그 힘으로 우리가 평화통일 가서 뭐 그 다음 쭉 간다는 건데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시진핑하고 누구죠? 트럼프는 자기 국내 정치적인 이익,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죠? 자기 나라 미국과 중국하고 이거를 위해서 북한을 뭐 이렇게 뚝 때리기도 했다가 좀 달래기도 했다가 그러면 우리 남한 정부는 뭐 북한 김정은은 뭐 이 사람은 사람이 순해갖고 만나고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제 정치에서 돌아가는 게 정말 이익이에요. 이익. 정말로 순수하게 국가 이익이라는 영역도 있고 국가 이익을 명분으로 해서 정권 이익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게 튼튼하게 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평화 회복에다가 평화 유지예요. 그죠? 평화 회복에다가 평화 유지를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평화가 정착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합의한 것 중에서 이행이 덜 되는데 지금까지 남북한이 합의한 것만 이행하면은 통일에 통짜가 안 붙였을 뿐이지 사실 통일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기억하십니까? 그때 부호석 합의서가 불가침 교류협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해협력인가? 뭐 화해협력, 불가침, 교류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 여러분 북한 핵 문제가 93년 1차 북핵이 하고 나서 북미 간에 먼저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전에 91년 12월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하고 난 직후에 92년 1월인가 그때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을 했어요. 예. 남북이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남북이 그래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상당히 그 비관적인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반복 정서도 있지만은 내가 김정은이라면은 북한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오랫동안 있고 그게 미국이 잘해줄 것 같지 않은데 뭐가 협상을 하는 듯 마는 듯 하지만 이걸 포기할 생각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핵 분단 체제라고 이름을 불러야 될지 그 핵이 그 상태에서 또 전쟁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핵 평화 그러니까 이 분단이나 평화가 막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죠? 그 핵 분단 체제 또는 핵 평화 체제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비핵 평화인데 현실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낙관론과 비관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해놓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 이 셋이 이제 좀 우리 한국말로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에 참 운도 있어요. 언제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하고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아직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안 했지만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에요. 그죠? 분단과 전쟁, 오늘이 6.25 몇 주년이에요? 그죠?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6월 25일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났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은 전쟁은 이미 8.15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은 예고됐다고. 우리 한반도 민족 구성원들이 이념 대립,
하고 그 이전에 이 계급적 갈등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 폭발적으로 미소 간의 냉전체제 확립 그걸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는 해석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타협적으로 기회주의라고 욕해도 좋은데 저는 6.25 전쟁, 6.25 사변은 아니고 또 요즘 뭐 한국 전쟁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은 종식해야 돼요. 저는 박근혜 탄핵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박근혜 그 정권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계급을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내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지금까지의 성과를 그 대북 강경 정책하고 막 이렇게 전쟁 위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갖고 내가 가진 또 우리 가족이 그 물려받아서 계속 누려야 될 지금까지의 우리의 성과, 이거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국민적인 공감대가 난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계기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전쟁은 우리한테, 그래서 전쟁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라 이거예요. 나는 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군대를 보내네, 안 보내네, 뭐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로운 나라니까. 근데 전쟁을 안 하고 난 평화롭게 살고 제가 믿고 내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내가 죽거나 가족이 죽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자유도 보장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평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블랙혹 다운이라는 영화 아시죠? 미국이 소말리아 내전에 개입했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 소말리아 국민들 2,000명인가 죽고 그 들어갔던 미군들도 그 상당히 특수부대거든요. 거기서 한 꽤 죽었어요. 그래서 철수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투입되었던 미군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승리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 정화 거기에서 또 예수님이 막 이렇게 폭력을 썼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폭력은 폭력인가, 그죠? 제가 어떤 여러 책에서 누가 한 말 이런 걸 갖고 평화를 이렇게 저렇게 썼다고 법례를 엄청나게 해갖고 제가 그 책에도 소개했는데 각자 생각하는 평화가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현재 인류 사회가 곧 그 문명, 지식, 우리의 상식, 양심을 갖고서 공유하고 있는 좀 참다운 의미의 평화가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단과 절차와 목표에 있어서 그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화해도 있고요. 존중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반차별도 있고요. 인권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하나 더 동영상이 있었는데 주최측에서 너무 앉아서 이따 가지 마라 그래갖고 그건 안 하는데 거기 하면 30 평화가 있어요. 30. 이 공은 투게더예요. 공감, 그 다음에 공존, 그리고 공영입니다. 예. 이건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양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간에, 그죠? 많잖아요. 그리고 남북 간에, 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이거 오해하거나 시기하거나 해서 또 반대하는 주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끌어안을 거냐. 야, 그래서 저는 요즘 공짜에 좀 꽂히려고 하는데, 꽂히지 말까요? 꽂힐까요? 예. 그 평화를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가까운 어떤 시각이나 어떤 지식을 갖고서 그 여러분의 평화를 그려보고 신앙인이면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그게 공짜처럼 공유 호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딱딱한 얘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나 주소가 흐트러진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윤은주 선생님이 잡아주실 걸로 생각하고 아까 저도 얘기했고 그 김동혁 교수도 얘기했죠. 비핵화가 중요한데 비핵화가 안 된다면은 또는 될 때까지 북한의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북한과 대화 안 하고 그러면 깨끗해요. 간단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정체성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게 편합니까? 그런데 또 반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북한이 그걸 이용해서 지연 전술, 기만 전술 뭐 하여튼 해갖고 그럼 결국은 핵을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 갖고 있지 않을 건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그 뻔히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요 대목에서 우리의 이제 토론 쟁점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에 못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예?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조지 W 부시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명박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비핵 개방 3천, 선 비핵화 후 뭐 관계 정상화인지 평화체제인지. 근데 북한은 단계적 동시행동. 이게 지금 중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동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섞여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 번만에 해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이란 문제 갖고 미국하고 이란 사이 이유가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입장은 뭐냐면은 최종 목표는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모두 없애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상응 조치를 미국이 북한한테 해줘야 돼요. 그죠? 안전보장 플러스 경제협력 또는 지원. 정치적인 주권 존중은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을 물리적으로는 어차피 한 번에 안 되니까 그걸 최소한 압축해서 최소한의 단계를 해서 이걸 하자. 그게 우리 정부가 지금 중간에서 소위 중재하는 역할의 그 스탠스예요. 근데 그 아주 디테일은 아주 복잡해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소위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기 G20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면은 지금 뭐 말들은 약간 좀 좋은 저거 하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되기를 기대하는데 안 돼도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희망만 드릴 수 있는데 희망만 얘기하다가는 또 사기꾼이 될 것 같아갖고 약간의 다른 얘기도 좀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나비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큰 역량이 모아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사실 굉장히 확장돼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우리 서보영 박사님께서 가장 잘 말씀하실 수 있을 법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게 사실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종전선언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91년도부터의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확인을 했고 4차례 정상회담에서 꾸준하게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바인데요.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 하고요. 플러스 미국의 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 문제가 비핵화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는 없었는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미국의 정책, 남북관계 안에서 우리 합의된 것들이 힘을 얻으려면 꼭 미국의 정책과 맞부딪혀야 되는 건가, 이런 지점이 궁금합니다. 아까 미국이 뭐라고요? 미국의 한반도 이 정책, 네.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해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평화협정이요? 네, 평화협정. 제가 다음번에는 정세현 장관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부 교수님이 하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뭘 조금 색다르게 할까 했던 얘기, 여러분 입장에 같은 얘기를 3명의 남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건 싫잖아요, 그죠? 처음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러분이 이런 현상이 뉴스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그 이론적인 틀, 개념 이런 걸 조금 더 소개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현안이나 이런 건 또 정장관님이나 구 교수님이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북한 미국 관계를 썼어요. 그 클린턴 김정일 있었을 때 1차 북핵이 90년대를 했는데, 사실 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생 때 통일운동을 했어요. 반미 통일운동. 그래갖고
그 박사과정에 대학원 들어가면 논문 주제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 하다가 누구 뭐라 하면, 아, 이게 별로구나. 또 해서 또 바꾸고. 또 지도교수 한마디 하면 또 어쩌고 또 바꾸고. 근데 저는 논문 주제를 잡는데 한치의 고민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난 한 귀 들어보이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책은 북한 미국 관계이다 라고 저는 그에 확신이 있었고,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남북 관계가 그 많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종이 조각이 되고 잘 돼봤자 부분 이행으로 끝나느냐.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 그건 핵전쟁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얘기했냐면은, 그래갖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까 평화에 우리 한국이 당사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전협정에 한국이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우리가 정전 체제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겨요? 맞죠? 맞죠? 그죠? 왜냐하면 적대하고 있고, 그죠? 전쟁에도 참가했고. 무슨 말이냐면은 정전 체제의 당사자하고 그것의 법적인, 정전 체제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법적인 측면에서의 정전협정의 당사자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어요. 정전협정이니까 전쟁을 중단하는 거니까 그 나라 국가 원수가 아니고 군사령관이 한다고 했잖아요. 셋이 했잖아요. 그죠? 그 셋 중에서 그 국제연합군사령관이 했잖아요. 거기에 미국만 들어있어요. 16개국 기억하시죠? UN 16개국. 거기 한국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대표한 게 국제연합사령관이 대표해서 이거 한 거지, 그 당사자가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에 사령관이, UN 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총사령관하고 중국인민군 총사령관한테 그것을 구두로 환기하면서 사인했어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남조선은 아니다. 니네들 끼지 마라. 자격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북한의 전통적인 논리였는데,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냉전 시기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북한이 그런 입장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6.15라든지 지금이라든지 노무현 때 2차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는 북한이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맥락에 따라서 북한이 우리한테 취하는 평화 안보 정책의 콘텐츠나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저 옆에 얘기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주 당사자는 누구예요? 몇이에요? 14정상선언에,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 정상선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정상선언에서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신기해요. 뭐 또는 뭐 이랬죠. 그죠? 3자 또는 4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14정상선언 노무현 때 그때 3자 또는 4자 정상이 뭐 이게 나왔죠? 그때 정부 관리들하고 비공개 토론을 했는데 막 말싸움하고 그랬는데 그 기자가 안 내기로 해놓고 내버려갖고 찾아보면 나와요. 아주 이상한 정상선언이에요. 그만큼 한반도 평화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중국 전쟁했죠. 전쟁했는데 우리랑 싸워서 우리 적대 국가잖아요. 그죠? 그 8호 아시죠? 8호. 근데 우리는 전쟁했는데 우리하고 평화협정은 안 맺었지만 관계 정상화를 했어요. 그죠? 군대 철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가 오기 위해서 평화협정 없이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전쟁 상태, 적대 관계에서 평화 상태로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소련하고 일본이 그랬죠.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할린 영토 문제 있지만은 경제 협력으로 그냥 덮고 가고 있어요. 예. 이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정전체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남북미 삼각관계, 제 논문에도 있어요. 찾아보면 전략적 삼각관계라고 그러는데, 남북미 세 당사자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양자관계의 콤비네이션이 안정적이면 현재 한반도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안정적인 상태가 냉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동맹, 그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한미 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대립이죠. 그 북미 관계도 대립이죠. 그럼 이게 안정 상태죠. 냉전적인 서로 이 상태에서 그 현상은 유지되는데 이런 냉전 상태나 적대 관계가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냉전형 그 안정 상태예요. 그럼 평화지향적 어떻게 삼각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미 동맹 관계는 그대로 가는데 김대중 정권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한미 관계가 남한이 북한하고 미국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냉전적인 그 삼각관계 안정에서 탈냉전 평화적인 이 안정적 삼각관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세계의 양자관계가 다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그냥 간단하게 쉽게 되냐 이거예요. 되도록 할 수도 있고 1차 북미 거기 제네바 합의 되고 나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됐죠. 북한이 핵 동결하는 대신에 그 경수를 지어주면서 그때 남북 관계는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워싱턴하고 서울하고 갈등이 있어서 한미 관계도 약간 흔들렸어요. 예. 그런데 남북 관계는 언제죠? 노무현 정부 때 좋았죠. 그리고 한미 관계가 약간 흔들리고 그 북미 관계는 그 조지 더블 부시 있을 때 되게 갈등이었죠.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냐 아니면은 대립이냐 경우의 수가 두 개죠. 행위자가 셋이죠. 그래서 2에서 3승하면은 8개의 경우 수가 나오는데 4개가 안정적 관계고 나머지 4개가 그 갈등적 관계예요. 이 안정적 관계 중에서도 예, 평화적인 관계로 가는 그 세 양자 관계가 다 플러스로 가는 게 소위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에서 보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예요. 그 확률상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볼 것도 아니고 안 되는가 보다 제가 이제 저보다 일로 하신 분 계시는데 아무튼 너무 안 되면은 안 돼야 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쑥쑥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국은 냉전 시대 여러분 분단 히스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70년대 초반 그 대탕트가 일어났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새로 중국이 어떻게 그 소련을 공동적으로 하면서 둘이 이제 관계 개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둘이 현재 분단 상태를 현상 유지해 나가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자기의 세력을 서로 이거 뭐라 그러지? 공동 분점해 나가는지를 그 비밀 문서를 다 해제된 걸 다 해서 규명하는 그 책이 있는데 성신여대 홍성률 교수가 쓴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거기서 분단이 우리 휴전선에만 있지 않았다. 한반도를 관통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미중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국제정치 학자의 입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둘이 패권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디클라이닝 하는 헤제몬이고 중국은 이제 라이징 하는 거다. 이건 불가피하다. 2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둘이 갈등하지만 전쟁은 안 가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갈등하는데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인 것은 서로 이렇게 뒤에서 또 협상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라고 해요. 네. 경쟁 갈등을 평화적인 방식,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택을 요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요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미국, 중국 지켜보는 놈이 많으니까 아주 말은 많이 못하는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항상 정해진 틀 내에서 뭐 한미 동맹을 따라가거나 눈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좀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의 그 미중 관계나 동아시아 질서가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남북 경제 관계 또 합의한 걸 지켜나가면서 소위 평화나 경제 협력 이런 그 존이 넓혀가야 이쪽 바깥의 갈등이 우리 아무런 적응 없이 확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이제 버퍼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존, 좁게는 우리의 생존, 넓게는 한반도나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고 이 말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이제 은혜로 말로 하면 항상 세상 질서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속되게 이해하면 옛날 그 어른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축과 국제사회 속에서 북미 관계라고 하는 축이 있는데 남북 관계가 잘 됐을 때 미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안 좋았었다. 91년 얘기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하고 그 해에 바로 김용순 국제담당 비서를 보내서 부시 대통령하고 국교 수립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독일 보면서 흡수통이 될 거로 생각했었던 우리 정부나 아니면 미국에서 국교 수교 제안을 받지를 않았잖아요. 저는 그때가 편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남북관계에서 기본합의서까지 채택을 했고 북미 수교도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미국이 그걸 거절함으로써 사실은 제1차 북핵 위기도 키운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남북 관계와 또 국제사회에서의 이 북미 관계 이 축이 그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최근에 다행히도 남북 관계 좋고 북미 관계도 좋은 다시 없을 기회에 이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91년 지금 그 에피소드 알고 있어요? 이게 네? 저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92년 초인가요? 91년 말. 1년 말이래요. 저도 이제 까먹는데 김용수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죠. 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보다 더 높은 북한 노동당이 이거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니까 김 주석하고도 저녁에 같이 술 먹고 얘기를 격이 없이 하죠. 이 사람도 호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죠. 어디로 갔어요? 하와이에 갔어요? 어디? 워싱턴 갔다. 하와이. 그리고 저쪽에는 아놀드 켄터, 미 국무부 그 국제안보담당 뭐 차관인가 부장관인가. 그 영어 항상 헷갈려요.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 정상화하자는 건 아니었고, 그 북한이 핵 개발한다고 미국이 이제 의심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핵 개발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경솔의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김영수 부장이 미국 켄터 차관한테 우리 에너지 부족해서 핵 개발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경수로를 지어주면은 우리 핵 개발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쪽에서는 이거를 믿지 않았죠. 기만 전술을 검죠. 여러 가지 맥락이 작용했습니다. 유럽 사회주의권이 무너졌으니까 여기도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쪽에 소련이 이제 멸망하고 붕괴되었으니까 거기서 저기 소련 쪽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서 핵을 사찰하고 핵을 모니터링했던 그런 핵 전문가들 미국에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냥 북한 핵 위험을 이제 과대평가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활동 폭을 이제 가지려고 했던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신하고 그 북한의 핵 관련 정보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지금처럼 위성으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안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팀스피릿 훈련을, 한미 팀스피릿 훈련을 92년에 중단했다가 93년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하는데, 거기에 IAEA가 북한한테 핵사찰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샘플로 채취한 그걸 갖고서 자기들이 분석했을 때 북한이 핵을 개발했던 플루토늄 추정 양하고 북한이 신고했던 양하고 불일치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이제 과대평가하면서
소위 이제 1차 북핵 위기로 진입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북한하고 미국 남북 관계의 어떤 뭐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 신뢰,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빈도, 이런 것이 지금하고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불신이 엄청나게 컸다면 지금도 불신이 없어지지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뭐 북한 핵 얘기할 때 CVI 그럴 때 그 비가역적인 그거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안 하고 해서 자기 치적이고 계속 안 하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히 다 또 저것도 아니에요. 그 북한이 핵 개발 안 해요? 이걸 모라토리엄이라고 그러거든요. 핵 개발을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핵실험을 3번 이상 하는 나라는 그 기술을 보면은 이제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 하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은 거의 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동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북한은 핵 개발을 하고 있고, 클린턴은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둘 다 얼굴 표정 관리하는 거죠. 그 우리하고 일본만 지금 막 약간 속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일본은 맞다 그랬잖아요. 뭐 군사 연습을 과하게 해갖고 저쪽에서 뭐 또 그 물리적인 반작용을 한다라든지 핵미사일 실험한다라든지, 그래서 현재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극단이 있다고 그러면은 전쟁 호전적인 방향으로 지금 새 당사자가 어느 누구도 지금 역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은 그래도 우리가 참 버티고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 또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다시 살려야 된다. 이게 90년대 초반 냉전에 해체되는 그 어설프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그때보다는 나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절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 완전히 평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때는 뭐 핵 의혹만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6차까지 핵실험을 진행해버린 상황이니까 상황은 다르겠죠. 여기에서 그 핵 문제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북한의 입장은 계속 체제가 보장이 되면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기 비핵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비핵화가 4.27 남북 정상선언에도 들어갔는데, 저는 도보다리에서 그 얘기하느냐고 진지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자체가 비핵화의 어떤 등가 조건도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서부혁 박사님처럼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주로 이제 시민운동 하면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지라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수교해주고 북일 수교 연달아 되고 이러면 비핵화의 조건이 충분해지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를 할 때 그 주요 구성 요소,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 국민들이 다 뭐 통일, 북한 안보 전문가거든요. 맨날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안 들으려 해도 다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 그죠? 원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력. 이 4개거든요. 제가 지난 봄에 워싱턴에 가서 미국 국무부, 싱크탱크, 대학 교수, 의회 사람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몇 명 가서 이제 듣고 또 우리 정부 입장도 전달하고 요즘 말하는 공공외교, 네? 그런 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이 북한의 핵 관련 이 전체 프로그램,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화학 무기를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보면은 모든 대량 살상 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ABC죠이죠. 어타미, 바이올로지컬 케미컬. 그리고 그 운반수단.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변 플러스 뭐 알파 작년 그 평양 공동선언에서 예? 근데 북한도 좀 문제인 게 자기들이 먼저 일방적으로 저기 그 거시기를 뭐야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인가 뭐 그걸 부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풍계리 실험장을 이게 눌러 안 찼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한 번 더 하고 이거 영변을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 영변까지도 없애겠다.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이거 동창리도 그대로 둬요. 그것도 웃기고 그리고 또 트럼프도 웃기는 게 아니 여러분 영변에 약산 진달래 그 북한의 핵시설이 거의 다 있다는 거 들었지? 그 다음에 어디 있다는 거 들었어요? 물론 또 숨겨놓은 데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영변이 북한의 핵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하노이 정상회담을 할 때쯤 돼갖고 영변 말고 다른 데 많이 있다. 영변이 잘해봐야 북한의 핵시설 능력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변을 왜 잡지 않았냐 이거죠. 그 영변을 잡고 나서 그 다음은 원 스텝, 투 스텝 해서 완전히 끝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누가 그래서 이건 국내 정치적인 뭐 계산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죠. 그날 당일날 그 쿠슈너인가 그 대선 스캔들 그 청문회도 있고 해서 뭐 맨날 그거 갖고 이제 다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정말로 비핵화가 김정은도 의심스럽지만은 트럼프도 의심스럽고 대통령 선거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이제 저쪽에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이제 이게 그 비등비등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부수를 던져갖고 표를 딱 이렇게 할 때 그때 한번 그 김정은하고 뭐 딜을 할 거다. 그리고 거의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갈 거다는 게 1년 더 남은 거예요. 김정은은 올 1년까지 지켜보겠다 했거든요. 그 시간은 참, 그래서 요즘 드라마가 재미가 없는 게 이런 현실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막 관심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이 낮으니까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약간 조금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제 정치는 우리 한 사회처럼 정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정부를 하잖아요. 그죠? 통제하거나 그걸 뭐 규제하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생존은 나의 힘에 의해서. 이 안보 딜레마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자처하거나 합법성을 부여받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군사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그래서 국제 정치를 현실주의 시각에서 자유주의 시각으로 사람이든지 물자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면서 상호의존을 만들어 가서 불신과 그 군비 경쟁을 이렇게 완화한다는 거죠. 대체한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 안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떤 휘발성 이런 걸 또 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죠?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통합 무역 전쟁이 있잖아요. 두 정부가 하는 것 같지만은 기업들이 이 영역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그걸 다 통제를 못 해요. 특히 그 사이버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비정부 행위자가 다 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을 갖고 있는 보편선을 추구하는 그런 비정부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 그 다음에 어떤 이슈, 에어리어, 그 다음에 행위자, 여기서 기존의 갈등적인, 대결적인 이쪽을 우리가 그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고,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결국 우리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북미 핵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쟁으로 가거나 또다시 자기들 권력 그 정치로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완 견제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 바로 이어서요. 서 박사님 연구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 이분은 뭐 한 주제에 꽂히면 그것을 끝장내야 다른 주제로 넘어가곤 하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텍스트를 만드셨고 최근에는 평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이후에 이제 코리아 인권 이런 새로운 개념도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평화학으로 옮기시더니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한국 평화학의 탐구, 한국인의 평화 사상, 평화 운동, 오래된 이거 아니고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등등등 굉장히 평화학에 대해서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평화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넓은 주제이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부혁 박사님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또 참여연대나 NCCK 통해서도 굉장히 공공외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학자로서 또 평화운동가로서 시민사회를 통해서 공공외교 현장에서도 계셨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절된 시민사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또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직접 그런 일들을 해오시면서 느꼈었던 어떤 희망 또 혹은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계는 뻔하죠. 뭐. 한계는 당신들이 뭘 아느냐, 당신들이 해봐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이 평화 문제는 현실에서는 전쟁, 안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소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을 모르거나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알리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거 하다 보면 결정 과정이 약간 비민주적일 수도 있고, 약간 비리가 약간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밀을 지켜야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상대방한테 협상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한데, 뭐 저는 상근하지 않았지만은, 뭐 참여연대 평화군주센터가 외교부나 국방부에 1년에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뭐 이런 거 차원에서 어떤 정보 공개 요구를 하잖아요. 100건을 요구하면은 5건을 공개하는데 5건은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성의 없이 이제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민주주의 뭐 해도 여성들은 뭐 더 많이 체감하시겠지만은 특히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위계적이고 비밀주의적이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지금이 아마 노무현 정부를 개선한다고 하는 현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던 그 정부 부처 이런데 개방직 이게 그 정도가 다시 회복도 안 됐을걸요. 예. 그래도 지금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관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 NCCK에서 그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그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니까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 특별 선언문을 채택하자 그래갖고 그것도 채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뭐 다른 세계교회 다른 나라도 세대가 변하고 또 한반도 말고도 다른 또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베를린에서 저기 모스크바로 해서 이게 뭐죠 이거 유라시아로 해서 베이징까지 이르쿠츠크 내려오는 그 평화열차 그 캠페인도 있어요. 기차 중간에 내려서 뭐 기도회도 하고 했는데 차 3량인가 한 100여 명이 탔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잠자리도 힘들고 화장실도 너무 좁고 근데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그 로컬 맥주는 많이 먹어봤어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1리터죠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거 좋았고 지금도 그래서 그 미국, 일본, 그 유럽은 서유럽을 얘기합니다. 독일까지. 근데 지금은 동유럽 그 평화조약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그 WCC 총회를 앞두고 그 NCC에서 그 평화조약을 만들었어요. 토론을 하고 해서 저도 거기 관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평화조약, 평화협정을 만든 데가 지금 5군데 있습니다.
그 저기 법륜 스님이 있는 그 평화재단에도 그 연구자들이 많이 관여합니다. 뭐 조성열 박사님도 있고 한데 거기서 평화조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그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에도 부설 평화통일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돌아가신 저 누구야 그 목사님이셨잖아요, 향림교회. 하여튼 돌아가신 분, 살아계신 분 해갖고 거기도 평화조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개인으로는 박명림 교수님이 또 평화조약 협정 헷갈리는데 만들었고, 그 다음에 NCC에서 만들었고, 작년에 저희 통일연구원의 연구팀이 평화조약을 또 안을 만들었어요. 5개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놓고 비교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다 시민사회에서도 관여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 이제 국가 레벨에서 정부 차원에서 시각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민사회에서, 그 다음에 여성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남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가 그 개발과 자연의 보존, 있잖아요, 이거 그런 거 생태 문제. 다시 말해서 시민의 시각이나 어떤 대안적인 시각 이런 각도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평화협정 안들을 좀 검토하고, 그럼 내가 만든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또 우리 단체라고 하면은 평화조약을 조금 대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하고 좀 토론을 해봐야 이게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큰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는 평화가 내 개인하고 나 가족하고 우리 동네의 평화에 어떻게, 그게 아까 공헌했잖아요, 투게더, 그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내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안 하고 핵이 없어지면 좋긴 한데, 미국의 한국을 하는 핵우산하고 북한의 핵이하고 서로 지금 이렇게 해갖고, 사실 이게 핵 억지란 말 들어봤죠, 그죠? 핵을 이렇게 해갖고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이렇게라도 하고 북한을 좀 자유롭게 여행하고, 네? 그거 가서 음식도 특이한 거 먹고 집에 되돌아오고, 그렇게라도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지금 뭐 해야 되나, 시민운동, 시민사회. 예.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보람을 느껴야 되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나, 그 이익이라는 게 좁은 이익이 아니라 평화의 이름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일. 그건 말은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해 주셔야지. 그거에 대한 예가 지금 DMZ 평화의 길역, 고성하고 철원하고 열렸고, 파주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도 인간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식량 지원도 좀 하고 하면은, 이게 피스 존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접경 지역도 이제 뭔가 사람들이 오고, 예? 근데 그 콘텐츠가 안보 관광이 아니라 평화 관광이 되고, 나중에 금강산도 다시 갈 수 있고, NCC에서 한 2000년대 중반에 8.15 때마다 기도회 하고 선물 채택하는데, 그때 한번 그런 성명서에 하나 제안이 있었어요. DMZ 안에 남북한 각자의 영역 내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그 마을을 상대방 과시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안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 농업을, 농사를 같이 지고, 그 둘이 같이 농사는 같이 짓고 집은 따로 집에 가서 자든지, 아니 같이 자면 더 좋고,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이 실험이 앞으로 가시권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지뢰를 빼고 이쪽에 이렇게 한강하구라든지,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거 하고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예. 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나만의 한반도 평화협정 조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더 많지만 여러분께도 기회를 좀 드려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 혹은 코멘트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직접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손으로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학과 학생 예지라고 하는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평화체제 이론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남남 갈등이었어요. 근데 이 남남 갈등이랑 평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론을 보면 약간 흐름이 평화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 통일 평화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지금에도 남한 내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문제나 성소수자나 그리고 북한 이탈주의에 대한 크나큰 차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문제들을 먼저 북한과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다루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꼭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박사님께서 쓰신 이 이론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뜻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뭐 보편주의 통일론이라는 논문도 썼는데, 기존의 통일론을 유형을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체제로 통일해서 우리가 힘이 더 커야 된다. 그죠? 이게 부국 강병론, 말하자면 국가주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남북 체제가 뭐 이렇게 뭐 수렴이 되든지 제3의 국가가 되든지 간에 민족이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억압당하고 우리 외세에 의해서 해갖고 민족 통일론, 이게 민족주의 담론이 크게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많은 도전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등등.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그 보편주의 통일. 보편주의 통일은 보편 가치가 우리 통일의 어떤 방향, 또 통일의 그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보편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은 그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 정권을 민주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고 뭐 하는데 남북 간에 접경지역에 조금 긴장이 생기면 우리가 좀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민족이 먼저고 화해를 해야 되고 평화가 먼저지. 북한 인권은 남북한 체제도 다른데 그거는 좀 조용히 나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그 보편 가치들 사이의 상호 우전, 이렇게 두루두루 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학생 질문을 받으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운동, 민주화 뭐 세게 얘기할 때는 변혁 이런 걸 얘기할 때 학자들이나 사회운동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먼저냐, 독재 정권을 민주화시킨 게 먼저냐. 그 독재 정권이 아니다. 그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단 반공 구조에서 그 어떤 뭐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행하는 소수 집단에 불과한 거지. 그게 무너지면 또 다른 반공 독재 정권이 나올 건데, 그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선민주화, 후통일, 선통일, 뭐 후민주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 내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고, 우리 통일운동 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 논쟁의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연장시키는데, 제 생각은, 제 의도는 통일 문제가 국가나 민족의 그 담론으로 갇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통일의 지향이 국가나 민족의 이름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그것이 목표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 이후, 그 다음을 또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 그런 소위 민주주의 인권이 동시에 추구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북한한테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보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더 선망하고 또 올 수도 있지만은 북한의 정권, 권력 엘리트들이 아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인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언젠가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러면 자기들 내에서 이게 체제 내에서의 개혁, reform within the system. 그게 축적되고 가야만이 체제의 변화, reform of the system, socialist system.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하고 저하고 문제 의식이 같다는 기쁜 발견을 하고 예,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영식 목사님 질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학생이 질문했던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평화와 통일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 극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지금까지는 계속 통일 운동을 했거든요. 통일 정책을 얘기하고 또 정권 바뀔 때마다 통일을 얘기하고 근데 이번에 들어서는 이제 평화를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평화 교육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통일 교육을 하려면 우리 한국 전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념 대립이 나오고 남남 갈등이 나오고 어떤 통일을 해야 되냐 서로 주도권 논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통일 논쟁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는 거죠. 근데 평화교육 저는 그 평화교육이 통일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기부터 좀 논점을 좀 시작을 하는 게 좀 정확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면 분단된 채로 평화를 못하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저는 그 두 통일과 평화 또 평화 통일 요 관계 개념 사이에 좀 혼동이 좀 이런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제천에 오신 목사님, 김 목사님. 네, 저는 그 이제 통일에 대해서 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통일을 좀 생각을 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뭐 감정적이고 그냥 순정주의적 통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번에 이런 세미나가 있어서 좀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좀 그러면서 늘 생각이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도 군부는 전혀 통일을 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완전히 그래요. 군부. 문제는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해방되고 6.25 이후에 70년에 걸쳐서 그 교육을 받아오고 그 이제 또 더구나 군부의 엘리트를 교육해내는 게 사관학교인데 사관학교에서 그 사관은 절대로 안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평화와 통일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늘 앞서요. 물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2년인데 그 2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정부 관료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거 나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이나 방금 얘기한 군부들이나 방금 또 이제 학생 얘기하는 남남 갈등이나 이런 분야에서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여론조사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얘기한 감정적이고 순정적인 통일이지 정말 실질적인 통일을 그들이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중요한 말씀 몇 가지 하셨는데 제가 뭐 말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또 소스 정보나 이런 걸 좀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통일의식조사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한국갤럽하고 매년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인가 13년 되니까 이게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통일관 관련해서는 통일을 지지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7년 2차 정상회담 노무현 정권 말기에 마지막 해 때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갖고 이제 문재인까지 왔는데 그 남북관계에 이게 여러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죠? 2007년에는 통일을 지지합니까? 하니까 여론이 7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60%도 안 돼요. 문재인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관계없이. 그렇게 됐고, 이제 뉴스 들으셨겠지만은 20대들은 그 평균보다 더 낮고. 그런데 통일을 지지하는 전제하에서 통일은 왜 지지합니까? 하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이니까 민족 재결합. 그게 역시 상대적으로는 제일 위인데 그 포지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가 이걸 대체하고 있냐 하면은 전쟁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념이 다른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계속 전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도 잘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에 되어야 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그 다음에 인도주의, 북한 주민 잘 살아야겠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국 강병, 뭐 이런 게 있는데, 통일의 개념, 통일관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대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저 선생님께서 통일교육하고 평화교육, 뭐 그 차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접근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 전통적인 그 통일, 민족통일, 이 그룹에서 이제 현 상황을 계속 보는 그룹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해 보이죠, 지지가. 근데 이 둘을 어차피 우리 현실에서는 서로 연관 짓고 결합해서 현실이 그렇게 그런 접근을 하는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통일평화라는 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통일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 평화 이런 시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거냐. 아까 통일을 안 하고도 평화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해 드립니다. 책 분단폭력이라는 책인데 제가 책 장사를 하려고 하는, 물론 출판 경기가 안 좋긴 하는데 분단폭력 그 부제로 한반도 비평화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인데 제가 기획하고 또 쓰기도 했는데 거기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분단 평화예요. 분단이 있죠, 통일이 있죠. 그 다음에 폭력 상태, 우리 정전 체제지만 폭력이 있고 평화가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지금 분단되어 있죠. 전쟁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상태가 계속 가면은 선생님 말씀처럼 분단 평화 상태. 양쪽이 핵이 갖고 있으면 핵 분단 평화 상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앞으로 우리 향후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통일이 됐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적인 통일 평화가 아니고 통일 폭력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을 2등 국민화하고 북한 지역을 새로운 난개발 지역으로 삼고 주변 국가들하고 우리가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통일 폭력 상태예요. 좋게 말하면 주변국들이 이것을 견제하고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힘을 키워갖고 대한민국 통일 코리아의 이름으로 거기에서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크게 자기 기득권을 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책에 또 군사주의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래서 군사화에 대한 지표를 제가 개발해갖고, 왜냐면 이게 이제 평화를 가는 어떤 방법이나 그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니까 그거 하다가 아직 중단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군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처럼 군사 권위주의 또는 군사 문화가 민간 영역에서 우리 집안이든지 기업이든지 사회든지 민간 영역에 완전히 규제받지 못하고 침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제도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까지.
예, 그것이 옳거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군사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런지 다 아시죠? 그죠? 기업 가면은 뭐 처음 들어가는 사람 훈련하는 거라든지 우리 징병제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군사비가 지금 우리 복지비보다도 그 증가율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한테 계속 뭐 사주고 뭐 하여튼 그 말할 게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사실인데 이게 제한적이거나 그 수도 그 의사 민주주의일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영역은 여전히 비군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 위계적인 그런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 여성들께서 더 얘기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상당히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봤는데 우리가 본이 어른들 말로 본이 돼야 돼. 모범이 그죠? 교회 그다음에 언론 학교 법조계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책을 그거 보세요. 분단폭력. 세미나 팀이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시민사회 역할이잖아요. 네. 작년에 남북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특별히 남북 경협 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굴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과제 발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이번에 남북 경협 과제가 정말 우리가 제안한 과제가 되면 어디 신유주 가가지고 아니면 전기 자동차 충전 랩을 미리 우리가 만든다든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꿈을 확 꿨다가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은 거기에 대한 1도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개성공단에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나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철수를 해서 지금 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남한과 북한과 이 교류하는 그 상황들이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어느 선까지 어떤 형태로 조금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정말 우리가 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뭐 하는 거죠, 그죠? 각 단위에서 저희들도 우리하고 우리하고 비스무리한 위치에 있는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누구일까 그러면은 거기도 조국 통일 연구원인가 있대요. 근데 그게 급이 낮고 우리가 욕심이 있어갖고 그 조선사회과학 연구원 그 정도 돼야 이제 그쪽에 학계에서는 권한도 있고 우리랑 논쟁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만들거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요. 거기도 혹시 기회가 되면 다 이제 공기업이나 정부 쪽 요즘 NGO나 지자체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그분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직접적인 방식으로 안 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외국에 있는 우리 관련되는 북한과 신뢰가 높은 관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또는 권위가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특정한 형태를 제가 제시해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점에서 좀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 원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인데 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활동하는 방식이나 목표도 다른데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관통하는 연대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은 principled peace movemen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최소주의적 접근
최소주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저쪽 상대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뭐랄까 협력, 지원을 하는 것. 그걸 일관되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여기 그러면 저쪽이 우리와 다르고 적대하고 있는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애도 불구하고 저쪽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건 지적 비판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 상당히 논쟁이 있어요. 정의와 화해의 관계에서. 그래서 지적은 하고 그걸 애정을 갖고 끌어안으면서 잘못한 것을 이게 참 어려워요. 개인 사이도 어려운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갖고서 우리 내부의 차이들도 어떻게 토론하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예를 들어서 돈과 사람과 어떤 그 자원, 활동하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서 아침에 이빨 닦으면서 뭘 보냐면은 그 본회퍼의 지금 평전을 읽고 있어요. 1300페이지짜리. 지금 700페이지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뭐 하여튼 이제 히틀러하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진입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성장 배경, 신학교 들어갔다가 뭐 배웠다, 고백교회 만들었다, 뭐 거기에 교권 뭐 에큐메니컬 나오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냥 인내를 배워요. 그냥 양치지하고 책을 보면서 거기서 뭐 이제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해요.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이제 그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시민사회를 막 이제 들어와요. 뭐 유대하면서 막 분열시키고 해요. 그 교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독일 그리스도교 연맹이 그 현실을 히틀러가 집권했고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을 붕괴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교회의 존립, 교회의 어떤 권한 하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룹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그 소수의 고백교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정말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돼. 역할 분담 속에서. 그죠? 이 믿음 속에서는. 이게 개량적인, 개혁적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급진적인 방식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학생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갖고 내부에 엄청나게 싸우고, 감정의 골도 생기는데, 지금 생각하니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너도 요만큼이고 나도 요만큼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더 아령이 있고 또 믿음의 깊이가 있잖아요. 역할 분담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전체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제네바에 유엔 인권 이사회가 2006년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인권 문제의 정치적인 이용, 더블 스탠다드 이런 것을 못하고 보편적으로 인권 문제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서 인권 이사회가 만들고 나서 보편 정례 검토라고 유엔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자기 나라 인권 상황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국들로부터 건설적인 지적을 받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지적된 거에 의해서 그 해당 나라는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레포트를 내고 뭐 이렇게 해요. 아주 심각한 것은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방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특별 절차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북한이 이번에 원래 세 번째로 UPR 심사를 받았어요. 이번에 10명 정도 왔어요. 여성 쪽에, 농업 쪽에 뭐 답변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UPR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왔는데 인권 이사국들의 반응도 옛날처럼 아주 공격적이지 않아서 되게 약간 그래서 재미없다고 사람들 많이 얘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인권 문제는 우리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 공격 수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우월성을 말하는 영역이기도 한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WCC에서 이걸 좀 평가하는 조그마한 컨퍼런스를 저희 통일연구원이 WCC 측하고 마련했는데 거기 이제 같이 갔던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통일부
그 제네바 한국 대사관도 좀 와서 토론을 했는데 여기 리소스 펄슨으로 캔코라고 들어보셨어요? 캐나다에 있는 대북 지원 단체인데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고 지금도 WCC는 은퇴했지만 이 만든 분 중에 에릭 와인 가트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캐나다에 계시는데 제가 그 초청을 했어요.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 북한도 가고 지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던 그 경험을 갖고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신 의견을 얘기해달라. 특히 인권 문제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이거 모니터링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원하면 그 발표문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직 연구를 못 했는데 이분의 그 경륜을 갖고서 인권 문제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쭉 발표를 했어요. 자기 경험과.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애정을 갖고 감싸 안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체면이 있어서 겉으로는 처음에는 아니지만은 깨닫고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런 대화가 가능하려면은 그 캔코처럼 그쪽하고 30년간 미운하고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을 많이 모으나 적게 모으나 간에 계속 갖다 주고 말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그 말 한마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신앙인이 아니면 못한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시민사회의 역할로 잡았는데 이것은 오늘로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일반 뭐 참여연대나 평통사나 예전부터 쭉 통일운동 해오셨던 또 일부 남치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150명이 금강산 방문하겠다고 신청서 낸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DMZ 평화 손잡기 해서 한 8만 명 정도 나와서 또 역할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 그 사회 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처음 모여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단체가 이제 평통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이 다 있는데 저 얼마 전에 교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일선교위원회 다 초청해가지고 주요 교단별로 다 듣고, 그다음에 내노라 하는 그 개교회 통일선교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다 들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전에 그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식의 그런 통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미니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 그 NGO들 중에 상당수가 또 개신교 배경의 NGO들인데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대행 사무총장님 말씀 하셨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다음에 뉴 코리안 네트워킹을 이제부터 하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세미나를 열었고 그 첫 강의를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서구영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책들 열심히 또 읽어보시고 또 공저 단독져서 되게 책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인사이트가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조금 더 기울이시면서 이제부터 우리 네트워킹을 해나간다면 시민사회 역할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뉴코리아 기획의 통일 비전 세미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 한결같이 쭉 3강 다 참여하셔서 끝난 후에는 한번 워크숍 가지면서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뭐 말씀 좀 더 듣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저희들과 시간 같이 내주신 서병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